자, 이번 시간은 부당이득의 특례 공부할 건데요. 부당이득의 특례 편에 별표 쓰기가 돼 있죠. 거의 부당이득 문제가 나올 때는 이 파트가 나올 때가 많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부당이득의 특례 잘 봐주실 건데, 이 경우는 이제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써놓은 거예요. 부당이득이 되긴 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비체 변제와 불법 원인급여. 여기서 잠깐 한번 설명드려보면, 우리 741조에서 이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원칙을 써놓은 거죠. 그런데 742조에서부터 746조까지 이제 이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747조에서부터 749조까지는 이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부당이득 반환할 때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놨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또 741조와 747조는 749조를 엮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중간에 이 문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면 되죠. 그 중에 이제 비체 변제라는 게 뭐냐면, 비체 변제는 요게 비체, 채무가 아닌데 채무로서 변제하는 거.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로서 극부하는 것을 비체 변제라고 한다. 채무가 없는데 채무로서 변제를 했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 741조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게 첫 번째, 악의 비체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있다. 그 내용을 봐볼 건데, 요거요. 악의 비체 변제는 뭐냐면, 요게 채무 없음을 알고 하는 게 악이죠. 악의로 변제를 했어. 그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변제 당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를 임의로 변제했을 때, 근데 알았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근데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죠. 알았지만 변제를 강제당했어. 그랬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장을 사서 들어간 새로운 사장님이 있는데, 옛날 사장님이 한전에 전기료를 안 낸 거예요. 그랬는데 한전에서 연락 오기를 만약에 그 밀린 전기료 안 내면 전기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기를 안 내면 당장 공장을 못 돌리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변제를 강제당해서 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낼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낼 게 아닌데 냈어. 한전에서 부당이득 한 거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임의로 변제했을 때만 이제 악의 비체 변제가 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악의 비체 변제가 되려면 알고 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알지 못한 경우야. 그러면 그때는 과실 유무를 불문한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령자가 변제자의 악의를 증명한다 그랬는데, 악의 비체 변제를 누가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명은 주장자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자가 이거 사실이거든요.
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증명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입증을 해야 돼. 증거를 세워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그걸 주장할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갑이 채무 없이 변제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을이 지금 받았는데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은 그때 야 근데 그거 악의 비치 변제야 라고 하면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742조는 그래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742조를 쓸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법조문은 이게 무기가 된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무기죠. 무기는 챙겨가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도 해야지 되는 거지.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안 그러고 그냥 이거 외우면 잊어버려. 그 다음에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치 변제가 나와 있는데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를 했는데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착오로 그 말은 모르고 이런 뜻이죠. 모르고 변제를 했어.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채무가 소멸해 버렸어. 법적으로 채무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모르고 착오로 변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원래 빚이 있었다면 그 빚을 갚는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빚의 변제가 돼서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 또 한 가지 더. 부양 의무 없는 자가 그 의무가 있다고 잘못 알고 부양을 했어. 이런 경우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빚의 변제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흥부와 놀부. 이건 이제 재밌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놀부는 좀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사실 흥부는 지금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놀부는 흥부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부양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뭐 좀 놀부네가 잘 살고 흥부네가 못 사는데 거기에다 책임을 져야 되냐고. 그게 법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도덕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는 아니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나는 막 고기 먹고 뭐 배 두들기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갚은 거예요. 저 쌀 한 가마를 줬어. 쌀 한 가마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에 대박이 나고 나서 흥분해가 박이 터졌잖아요. 대박이 난 거지 한마디로. 대박이 터져서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옛날에 너한테 그 쌀 준 거 있잖아. 내가 부양 의무 있는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김 변호사가 없다네. 없다고 가르쳐 주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 있게 먹고 살게 도와주는 것은 그 도의관념에 적합한 거 아니야.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 전에 변제. 원래 우리 변제기 전에 날짜가 되기 전에 변제하는 거. 변제기 전임을 알고 변제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153조 2항인데 원래 빚을 갚기로 한 날짜가 있다. 빚을 갚기로 한 날짜가 만약에 6월 20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6월 20일 아직 되기 전에요. 6월 20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채권자가 돈을 달라 그러면 채무자는 아직 날짜 안 됐거든요 라고 기한이 안 돼서 생기는 이익 이걸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걸 이렇게 말한다.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거 이런 건 된다. 468조가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해놨다. 할 수 있는 거죠.
돈 미리 주는 거를 말리지는 않아.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모르고 변제했을 때 문제예요. 모르고 변제했을 때. 근데 모르고 변제했어도 원래 그 집에 갚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당이득이 아니야. 근데 그걸 돈을 미리 주다 보니까 돈을 통장에 넣으면 이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중간 이자가 부당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자가 부당이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변제액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 이게 기한 전 변제죠. 그때 반환 청구 못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알고 변제했을 때도 반환 청구 못하고 모르고 변제했을 때도 반환 청구 못하고.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는 모르고 변제했을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돼. 이게 중간이자가 되는 거죠. 돈을 미리 받으면 그만큼 통장에 넣어놓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생길 거니까 그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가 나와 있는데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거예요. 근데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도 법에서 인정을 해요. 근데 알고 변제를 하면 그걸 제3자의 변제라고 한다.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거지만 제3자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를 하면 내가 네 대신 갚았으니까 그 돈 내놔 라고 하는 게 인정되죠. 그게 구상권이에요. 그리고 변제자 대위가 인정된다. 거기에 이제 법정대위, 임의대위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 이런 것이다. 우리 채권자, 채무자 봐보세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빚을 채무자가 갚으면 자기 빚 갚았으니까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제3자, 병이 제3자로서 이렇게 변제를 했어. 이랬을 때 문제. 남의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네 빚 내가 갚은 거 일단 구상권이 생긴다라고 한다. 구상권이 생겨. 그런데 이 변제로 인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갖고 있던 이 채권은 기본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해버려.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이 제3자, 변제자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채권자의 자리로 대신 가는 걸 인정해. 이걸 변제자 대위라고 한다. 변제자 대위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멸하는데 이거를 병이 갖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은 여기서 을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과 동시에 갑이 갖고 있던 채권을 또 병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제자 대위. 두 개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법정 대위와 임의 대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법정 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했을 때 변제로 당연히 대입을 해버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변제를 했어. 그때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임의 대비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 요건 그냥 들어두시고요. 채권 총칙 변제편에 가셔서 채권 총칙 맨 마지막 파트가 변제인데 변제편에 가셔서 또 공부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 봐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알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건데 모르고 했어. 모르고 변제를 하게 되면 내가 남의 빚을 갚았으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 채권자가 다른 사람이 빚을 갚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채무자한테 받을 필요가 없네. 가만히 있는 사이에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어.
채무가 소멸해버렸네. 아니면 있던 채권 증서가 없어져 버렸어. 그랬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 대신 갚았으니까 내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모르고 말이죠. 모르고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채권 증서가 찢어버렸어. 또는 담보를 포기하거나 희호로 인해 채권을 잃은 때 채권이 소멸해버렸어. 그때는 반환 청구 못해. 이 말이거든. 반환 청구 못해. 그런데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내가 네 대신 갚았으니까 내놔.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불법 원인 구별이에요. 불법 원인 구별인데 일단 여기는 보시면 이런 문제다. 갑과 을이 부첩 관계에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 이런 걸 이제 이 부첩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남자가 한마디로 본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어. 살림 차리는데 납치해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합의로 사는 거니까 이건 합의는 다 계약이라고요. 첩계약 내지는 부첩계약 이렇게 부른다. 참고로 신문에서 뭐 어떤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런 거 없다. 일부 1차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런 거 없어. 아랍권에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첩이다. 그런데 이제 첩한테 그냥 와서 살라고 할 수는 없죠. 요 판례가 문제됐던 사건이 땅이 있는데 그걸 증여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아파트 한 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부첩계약 맺을 수 있느냐? 요거는 법에서 그런 거 안 돼 하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계약을 맺었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게 강행법 위반은 아니야. 법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라고 한다. 근데 무효면 아직 이행 전일 때는 주기 전에는 그냥 우리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행할 무가 없어.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걸 주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둘이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야, 그 집 내놔. 그 땅 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갑이 만약에 을이 안 내놓으니까 소송을 한다 그러면 갑이 판사님 앞에 가는데 판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지금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오냐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취지는 법에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은 법에서 협조를 못해. 그래서 무효야 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는 것도 나라가 협조해 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뭘 잘했다고 그걸 들고 왔어. 그런 문제를 들고 왔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원래 이 증여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같이 무효가 돼서 갑거를 을한테 줬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서 갑이 이걸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X는 첩을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버린다. 첩소유가 돼서 나중에 만약에 을이 병한테 X를 매매로 팔았어.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 때 자기 걸 판 거죠.
첩의 소유다. 자기 걸 팔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 병은 이런 내용을 알았고 몰랐고 상관없어요. 물론 이런 소문은 빨리 나죠. 누군가 아마 또 그 병한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을이 차비래 하면서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런 걸 알았어도 소유자한테 사올 때는 선이 악이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선악 불문하고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구조가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서 설명이 될 건데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보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고 또 민법 총칙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돌려받지 못해. 나중에 부당이익 반환 청구 못해. 이 말이다. 우리 판례는 소유물 반환 청구도 못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불법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만을 말한다. 강행법 위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일 때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라고 한다. 이 불법 원인으로 땅을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준 거죠. 근데 이 급여를 했을 때 이 급여가 종국적 급부일 때만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라고 한다. 우리 이제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도박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박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반사회적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행 전이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박 계약할 때 도박 때문에 빚을 졌네. 근데 안 갚을까봐 좀 걱정돼서 그 도박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한 거야.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그래서 만약에 도박 빚을 안 갚으면 나중에 경매를 하겠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 빚을 안 갚는다고 경매 청구가 들어왔을 때 나라가 그 도박 빚 받으라고 경매에 협조해 주는 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종국적 급부가 아니야.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으면 그 뒤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런 걸 종국적 급부라고 한다. 그럴 때만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첩소유가 돼. 그런데 그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요건 및 효과에서 이 불법 원인 급여에서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말한다. 강행법 위반 이런 건 아니야. 급부 원인이 불법이어야 돼. 그리고 급부를 하는데 이게 자발적 급부여야 돼. 법원의 배당 절차에 의한 배당금 이런 것들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종국적 급부여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 저당권 양도담보가 된 경우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근저당권은 종국적 급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서 양도 형식으로 담보를 하는 거야. 양도담보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야, 요 내 아파트 있는 거, 내 빌라 있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이전 등기를 해줘요. 양도. 근데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돈 다 갚으면 그 등기 나중에 말소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매매 형식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대신에 빚을 갚으면 그 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소유권이 원래 그 채무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소유자인 채무자한테 돌아간다. 근데 도박빚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이거는 종국적 급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 물권도 청구 행사 못해.
결국 그것은 첩소유가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불법원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불법성 비교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춘부들이 우리 이제 아주 노예 계약을 맺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매춘부들이 그 포주라 그래요. 포주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데 보통 선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이걸 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00만 원 평생 못 갖게 만드는 거야. 막 고리로 막 계속 붙여가지고 아무리 벌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돈을 번 돈을 포주한테 맡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찾는 거죠.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 빚 이렇게 갚게 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벌어서 맡겨놓은 돈을 생각해 보자고. 벌어서 맡겨놓은 돈. 요건데 사실 그 매춘부는 뭐 잘했나요? 잘한 거 아니죠. 그런데 포주는 아주 잘못한 거죠. 매춘부의 잘못과 포주의 잘못을 비교해봤더니 이 포주의 잘못이 너무 커. 그럴 때 매춘부는 내가 번 돈, 벌어서 맡겨놓은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은 이자를 25% 이상 못 받게 해놨는데, 옛날에 98년도에 IMF가 들어오면서 그때 그 정도 이자 받으려고는 투기성 외환 달러가 안 들어오겠대. 그래서 IMF가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자 제한법이 폐지가 돼버렸죠. 이자 제한법을 폐지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자를 마음껏 받아도 되느냐? 하지만 그것도 선량한 풍속, 그것도 계약인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연 234%의 이자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어. 이런 거 괜찮은가? 이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자를 준 게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불법성이 돈 빌려준 사람, 그래서 이자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은 없거나, 또 혹시 그 사람도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돈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이 훨씬 크네. 이게 불법성 비교론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원인 급여인지 여부에 관한 관하에 판단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들은 아니다라고 한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보면 되기 때문에 하고, 다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보시면 범죄와 관련된 거네. 뭐 이건 너무 또 반사회적이네. 아까 뭐 불륜관계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거 아닌 것들은 또 제가 민법 총칙에서 암기법을 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라서 여기서 특히 문제된 것들만 써놨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인데, 우리 불법원인 급여가 됐을 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첩에게 승인한 부동산은 그 첩소유가 돼버려. 근데 한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 예를 들면 밀수 자금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범죄 자금이에요. 근데 사기를 당했대. 보통의 경우에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이게 불법 행위가 되죠. 그런데 이게 범죄 자금 제공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네? 이건 반사회적 행위야. 불법은 인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 못 한다고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느냐?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원인급여와 반환약정이 나와 있는데, 불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급여의 반환약정은 무효다라고 한다. 내가 도지사한테 청탁해가지고 면허 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하면서 돈을 받았어. 근데 만약에 못 받으면 돌려줄게요 라고 했대. 근데 그 약정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이 있느냐 이건데, 그런 약정은 다 반사회 질서행위 범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다라고 한다. 근데 나중에 후에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 약정을 했어. 이것은 유효다라고 한다. 나중에 반환을 하기로 약정한 것은 유효다. 임의로 반환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근데 요게 사실 전원합치 판결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도 다 무효다라고 했었어요. 무효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도 조금 오래된 최근이에요. 이런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해줬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부당이득의 효과는 좀 따로 봐보겠습니다. 부당이득의 특례. 일단 742조에서부터 746조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체 변제에 관한 것과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것 두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인 거죠. 먼저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비체 변제. 비체 변제 뜻은 봤고요. 근데 비체 변제가 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 근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첫 번째가 악의의 비체 변제라는 거죠. 그래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할 때는 반환 청구 못해, 반환 청구 못해. 이런 걸 이제 협의의 비체 변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요건에서 변제 당시 채무가 없을 때 인정되는 거죠. 채무가 없는데 변제로서 급부했을 때. 그런데 이것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제하게 된 경우, 또 강제 집행에 의한 경우, 이런 것들은 이 악의 비체 변제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우리 전기세 안 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강제 집행도 임의로 변제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자가 변제 당시 채무 없음을 알았을 때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알지 못했다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알지 못했을 때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이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악의 비체 변제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될까인데, 원래 변제자는 변제를 했는데 내가 채무 없이 채무로서 변제했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수령자가 근데 말이야, 네가 알고 했잖아. 그래서 나 못 줘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 증명 책임은 누가 그 말을 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너 알고 해서 아니야. 742조는 이 수령자의 무기가 되는 거죠. 법조문이 무기다. 수령자의 무기가 된다. 그 다음에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나와 있는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그래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으로 그대로 읽어주시고 설명드렸습니다. 변제기 전의 변제와 관련해서 이게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부당이득이 아니지, 원래 갚을 게 있어도 갚은 건데, 네. 그런데 거기서 얻은 이익이 있어, 중간이자. 이게 부당이득이 된다. 부당이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착오로 인하여 해서 모르고 했을 때 문제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냥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게 153조 2항의 문제예요. 그리고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거지. 468조에서 변제기 전에 변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채무를 변제한 거야. 타인의 채무의 변제가 되는데, 타인의 채무 변제인 걸 만약에 알면서 변제를 했어.
그러면 그냥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된다. 제3자의 변제가 된다. 그런데 모르고 한 거야. 오신하여 착오로 모르고 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원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치유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했어. 이런 때, 그럴 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한테 부상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채무자에게 부상권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고 불법 원인급여, 네, 이 주문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원인급여에서 그 불법은 어떤 걸 말한다고요? 선풍기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말하는 것이고 강행복기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의신탁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명의신탁은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복기 위반인 거예요.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우리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것은 그게 무효다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내놔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죠. 그걸 말한다. 만약에 그게 반사회일생이다 그러면 내놔를 못하죠. 네, 그래서 됐고 이때 불법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부 원인의 불법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급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종국적인 재산상이 종국적 급부를 한 것을 말한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셔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돼. 동산인 경우는 인도가 있었을 때 종국적 급부가 된다. 그게 이제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게 양도담보, 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건 안 돼. 근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 이건 종국적 급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됐고.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판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좀 그었는데 어쨌거나 많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효과에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이제 반환 청구를 못해. 네, 그래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한다. 그게 아파트가 첩소유가 된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자의 불법성이 있긴 하지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있고 급여자의 불법성도 있는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것보다 현대에 있을 때 이때는 불법성 비교론을 적용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불법성 비교론이 여기 나와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그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34% 고리를 받은 그 사건 이 판례예요. 대주가 빌려준 사람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이게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 또는 기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이게 그 불법원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차주는 불법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주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또는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해서 현저히 크다. 소위 말하는 불법성 비교론으로 간 거죠. 비교론으로 가서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첩한테 줬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데 뭐도 못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 첩에게 귀속해버린다. 우리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불법인 급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는 이제 이걸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부동산 이중매매란 이런 것이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부동산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다시 병한테 그걸 이중으로 팔고 등기까지 넘겨줘 버렸어. 이랬을 때 이 이중매매는 원칙이 그대로 유효다라고 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갑이 을한테 중도금을 받고 나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임무를 띠게 되는데 그걸 배반하는 거야. 그걸 이제 배명이라고 하는데 임무에 배반하는 거죠. 거기에 제2매수인 병이 적극가담했을 때, 이제 적극가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극가담은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것을 안 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안 것에서 더 나가서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내가 변호사 될게요. 등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럴 때 적극가담이 되는데 이럴 때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해서 무효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근데 이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채권 총칙과 민법 총칙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랬을 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인 급여와 반환 약정의 관계. 어쨌거나 끝나고 나서 임의로 반환하는 거, 뭐 첩이 남자한테 아파트를 돌려주는 걸 말리지는 않죠.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약정. 처음부터 만약에 허가 못 받으면 뭐 내가 돌려줄게. 뇌물죄로 받은 돈 돌려줄게 하는 건 무효라고. 네, 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한다. 여기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도지사에게 청탁해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청탁 교재 빚조로 금원을 교부한 거. 결국 뇌물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돌려줄게 라고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정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령이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무효다. 그런데 급부가 있은 후에 나중에 돌려주기로 특약을 해. 이런 것은 된다라고 최근에 우리 판례가 여기서 최근에 우리 판례가 2010년도에 와서 반환 특약을 하는 것은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2010년 5월 27일 판례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는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다 무효다라고 하고 있었어. 근데 이걸 유효라고 하려면 판례가 입장을 바꾸려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야 돼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이 다 모여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입장은 사실 덜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 판례 내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다. 언젠가는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 번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의 효과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되면 이제 손실을 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기한 없는 채무예요. 기한을 따로 정한 건 아니죠. 근데 기한 없는 채무는 이제 채권자가 달라 그랬는데 안 줄 때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안 줄 때 지체 책임을 진다. 이행지체, 여기 지체는 이행지체 이런 뜻이에요. 이행시 책임을 진다.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정확하게는 이행 청구를 받으면 그날까지 주면 되고 지체 책임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는데 우리 법조문에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무효취소시, 무효취소가 있을 때 동시행 항변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갑과 을이 X를 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런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 기브앤테이크 계약이어서 기브하고 테이크 할 수 있는 거죠. 기브하지 않고 테이크 하려고 하면 같이 이행합시다. 그 말은 당신이 안 주면 나도 못 주겠어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죠. 동시 이행 항변권. 근데 이제 이게 무효 취소가 되면 이걸 준 게 있었다 그러면 서로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겨.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결국 청산하는 거죠. 이것도 동시행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 이게 계약 해대에서 규정을 해놨어. 근데 그게 무효 취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전임 해무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전세권 끝났을 때, 임대차가 끝났을 때 이 동시행 관계야. 해무치에서도 동시행 관계야. 또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매수 청구를 하면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매매니까 매매는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을 할 때 뭐가 있느냐. 요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747조 1항만 봐볼게요.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라고 해놨는데 받은 목적물 자체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물 반환 원칙이죠. 근데 원물로 반환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액 반환을 하는 거야. 근데 가액 반환할 때 그 얼마를 돌려줄 거냐 이 말인 거죠. 그때 처분 당시의 대가가 있는 거죠. 처분 당시의 대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원물 반환 원칙이 있고 예외적 가액 반환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채권을 부당이득했다라고 봐보자고요. 근데 채권이 그대로 있어. 아직 추심하지 못했다 이 말은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채권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원물 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 반환하는 것인데 처분 당시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환 범위에서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 손실한도설이라고 해놨는데 둘 중에 적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익과 손실 비교해서 예를 들면 봐보세요. 이익을 100만 원을 얻었어. 그런데 손실이 70만 원이야.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은 어디까지만? 70만 원만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집의 손실은 70이지만 얻은 이익이 50이에요. 그럴 때는 어디까지만? 50까지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운용이익 전부를 반환할 것이냐 추가이익까지 반환할 것이냐인데 통상적인 운용이익은 반환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을 100만 원 부당이득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은행에다 놓으면 몇 퍼센트 이자가 생기겠죠. 그런 건 통상적인 운용이익이에요.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줘야지 된다 이 말인 거죠. 이자도 거기서 생긴 부산물이니까 같이 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주식 투자의 귀재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귀재로서 완전히 많은 수익을 얻었어. 그것까지 돌려줄 건 아니다. 이런 취지다. 그것까지 오히려 돌려주면 그거 자체가 또 부당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근데 악의 수익자는 이익, 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된다. 이익, 이자, 손해배상.
그런데 요거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건데 제한능력자, 미성환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악의일지라도 현존이익한 데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어. 선의일 때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악의는 이익이자 손해배상이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악의일지라도 뭐라고요?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돼. 근데 현존이익이 뭐냐 그러면 이익이 남아있는 것.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엄마가 공부하라고 사준 노트북을 얼마 쓰지도 않고 50만 원을 팔아버렸다라고 보자고요. 근데 50만 원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걸 엄마가 취소하고 노트북을 돌려받아요. 근데 50만 원이 그대로 있어. 50만 원 돌려주는 거죠. 근데 5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유흥비로 써버렸어. 그러면 2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20만 원만 돌려주면 돼. 요게 현존이익이다. 참고로 이게 좀 더 있다. 만약에 걔가 사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걸 생활비로 썼어. 학원비로 썼어. 책값으로 썼어. 유용하게 썼죠. 그런 것은 다른 쓸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그때는 부당이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현존이익이 있다. 다 돌려줘야 돼. 이 말인 거죠. 됐죠? 또 한편 그걸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물건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현존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의 악의인정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모르다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의 수익자가 이 패소를 했어. 그러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 너무 많이 나왔죠. 악의 수익자로 본다. 패소 판결 시가 아니고 소재기 시부터라고 한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선의와 악의에 따라서 그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현존이익.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현존이익이 있어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야. 그러면 일단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그러니까 손실 입은 사람은 그냥 돈 내놔 하면 되죠. 근데 그 수익한 사람, 수익자가 나 돈 없거든요 라고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추정은 그럴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 추론해서 정한 거, 추정이죠. 근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야. 증명 책임의 전환이다 라고 한다. 입증 책임이 전환돼버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의는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 얘기는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됐고 넘어갑니다. 자, 됐고 교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부당이득의 효과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손실자에게 반환해야지 되죠.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 쌍무 계약에 기한 급부의 반환 청구 시 무효 취소의 경우에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의 반환 방법과 관련해서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원물로 반환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액 반환을 한다. 원물 반환하는데 없을 때 가액 반환을 한다. 근데 부당이득으로 채권을 취득했는데 변제를 받은 때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돼서 반환돼야 되겠지만 아직 투심하지 못했어. 돈을 못 받았어. 그럼 채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채권의 반환을 구해야 된다. 이게 원물 반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가액 반환을 하는데 그때 처분 당시 대가를 반환한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환 범위 선의와 악의로 나누어서 그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안 때부터 소재기 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반환 범위에서 손실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 말은 손실이 더 적어. 이득은 100만 원 냈는데 손실은 70만 원이야. 그 사람 능력으로
30을 더 번 거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70만 주면 돼. 그리고 거기 이득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건 그만큼 빼야지 되죠. 이득이 그만큼 적은 거니까. 네, 이렇게 된다. 운용이익과 관련해서 그 얘기했습니다. 운용이익, 뭐 이익이 생겼어. 그것들도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런 것까지 돌려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의악이, 요거는 뭐 우리가 중문에서 다 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에서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근데 그 이득이 금전상 이득이야. 돈이야. 그랬을 때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다. 그 말은 손실을 본 사람은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고 수익자가 나 다 써버리고 돈 남는 거 없어요. 유흥비로 써버리고 돈 남는 거 없어요. 라고 증명을 해야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으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체물인 경우에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 얘기다. 그 현존이익의 내용인데 그만 보시고 가액 반환할 때 원물 반환할 수 없을 때 가액 반환하는데 선의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이익이자 손해배상 문제가 있죠. 여기도 쭉 봐주시고 악의 무상 전득자의 책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 제3자는 목적물 또는 가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서 보는 건데 갑의 손실로 을이 수익을 했어. 근데 이게 법률상 원인이 없네. 법률상 원인이 없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을이 병한테 그거를 지금 그 이익이 X라고 보자고요. X를 증여했다는 거예요. 증여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알고 있었어. 그랬을 때는 을이 못 주면 병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2006년도에 한번 나왔던 건데 막 자주 나오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부당이득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것이고요. 이제 대망의 불법행위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대로만 잘 가시면 이제 지금 우리 채권 강론 점수 잘 나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